예, 2주차 2차시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고진 조건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학습은 왜 필요한지,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가 가져오는 적응적 메커니즘, 즉 선천적 적응 기제와 학습에는 후천적 적응 기제 사이 관계를 지난 시간, 처음 시간에 얘기했고 1차시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제가 전달해 드렸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후천적 적응 기제 학습에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 제 조건화라는 말 빼겠습니다. 이 조건화라는 말이 바로 학습이에요. 고전적 학습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조건 형성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건 형성이나 제가 글자가 막 날아갑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너무 길었고 1차시도 너무 길었고 이번 시간에도 이게 짧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니까 글자 날아가는데 오히려 글자 엉터리로 쓰는 말이 지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그죠? 자, 어쨌든 고전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적 학습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에는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 조작적 또는 도구적 같은 건데 이름이 두 개가 있어. 조건화가 있어. 한편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이 관찰학습은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우린 지금 뭐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관찰학습 있고요. 고전 조건은 또 다른 말로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파블로프식 학습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바로 이걸 지금 보려는 거예요. 이것 고전 조건에 관해서 거의 다 보고 거의 다 보고 나면은 우리 중간고사 볼 때가 되려나? 하여튼 양이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란 무엇인가? 여기서 고전 조건의 기본 절차예요. 기본이란 말, 우리 뭐 그죠? 기본 주세요. 뭐 그 식당에 가면 그죠? 기본 뭐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이게 뭐예요? 가장 제가 의미를 전하고자 하면은 가장 골자다. 골자인가요? 골자인가요? 어쨌든 핵심이다. 즉 고전적 조건하면 이게 바로 본질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테고 그리고 절차란 말은 이게 경험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오면 절차란 말이 나올 텐데 이거는 실험실상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경험을 뭐 우리가 경험하는지도 모르고 부지기수하죠. 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에 사건에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경험이었으니까 우리는 뭐에 노출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 중에 이제 연구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딱딱 그런 자극들을 골라서 실험실상에서 하게 되는 경험을 절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바꾸면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된 경험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험, 행동, 변화 이게 핵심 개념인데 고전적 조건화도 지금 학습이잖아요. 그럼 고전 조건화도 이 개념 정리에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행동이 변화하는 건지를 그걸 배우는 게 지금 고전 조건화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기본 절차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적 조건화의 지금 경험이란 무엇이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고전적 조건화란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실험실 입장에서는 실험자가 짝지어 이 짝짓는단 말을 뭐 어려운 말은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수반 이건 더 어려운 말이죠. 수반 아니면 제가 짝짓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연합이란 말보다는 실험자 입장에서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짝지어 제시하는 것이고 실험을 당하는 동물의 사람 입장에서는 뭐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즉 경험 뭐라 그랬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니까 달리 얘기하면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함께 이 두 개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경험이다. 기본 핵심 경험이다. 기본 절차다. 기본 절차라는 말도 종종 쓸 거예요. 우리 소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고전 조건은 이거다. 자, 그럼 중성 자극은 뭔데? 중성 자극은 뉴트럴 스티뮬러스, NS 줄여서 쓰고 앞으로는 제가 또 NS 이런 말 더 쓸 거예요. 내용도 많고 전하고 싶은 내용도 또 많고 시간도 뭐 50분 이상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하니까 제가 말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빨라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중성자극 이 말도 쓰겠지만 줄여서 NS 쓸 테니까 NS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뭐 교재 같은 걸 보면 또 NS라고 써요. 자, 중성자극 NS는 어떠한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즉 달리하면 어떠한 행동을 안 일으키는 것이 중성자극이요. 우리 앞에서 행동에는 세 종류가 있었죠. 반사 반응, 고정행위 패턴, 일반 행동 특질. 그래서 이 고전 조건에서는 주로 뭐 반사 반응에서의 행동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적응적이게 해주는 것, 즉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고전 조건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의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은 주로 반사 반응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사 반응 써놨는데, 저 반사 반응이든 뭐 고정행위 패턴이든 일반 행동 특질이든 어쨌든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특정한 어떤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중성자극이라 부르는 거예요. 즉, 행동을, 즉,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반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자극과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뒤에 무조건 자극 나오나? 예. 자, 절차란 말이 먼저 나오네요. 자, 절차 아까 설명했죠? 경험이란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경험은 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에 노출되는 거. 지금 그거 다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라는 얘기는 앞선 시간에 왜 물질을 이란 이름으로 얘기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우려면 개념들이 많죠. 다른 심리학도 보면은 뭐 개념들이 많죠. 하지만 이 학습 심리학 얘기했지만 옥함의 면도날을 가장 잘 만족하는 것이라 이것만 하더라도 개념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격 심리학 들어보세요.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또 개념이란 개념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바쁜데 이야기보다는 여기 바쁜데 여기도 개념이 지금 자꾸 보태지긴 하지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좀 명심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시행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소개해요. 절차를 동물에게 제시하는 것 또는 동물 입장에서는 절차에 노출되는 것. 즉 절차가 뭐라 그랬죠? 이 고전 조건 같은 경우는 중성자극 NS와 무조건 자극은 영어를 소개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 생략하고 무조건 자극 쓰는데 요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 노출되는 것. 즉 달리 얘기하면 경험하는 것이죠. 요걸 한번 경험하는 것. 요게 고전 조건 경험이요. 요거 한번 경험하는 것을 시행이라 그래요. 시행이라. 즉 학습, 한 시행했다는 거죠. 자,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그럼 고인 조건화도 학습이니까 고인 조건의 경험, 뭐?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거, 노출되는 거. 그러면 행동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요거 한 번 경험하는 걸 한 시행, 또 한 번 경험을 두 시행, 또 한 번 경험을 세 시행. 이렇게 그거 시행 개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줘요. 여기 이게 뭐 사람에게는 음식이라 했죠. 여러분한테 먹이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쨌든 자, 먹이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에 대해서는 침이 나와요. 자,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이제 뭐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유치원에 가면 음식에 대해서 침 흘리는 거 배우나요? 아니죠.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적응적인 행동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산물로 개든 소든 말이든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적인 지적 능력이에요. 야, 이게 무슨 지식이야?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하는 게 지식이지. 아니요. 그런 것들은 몰라도 먹고 살아요. 저희 부모님 영어, 수학 못하셔도 저 다 키우고 살았어요.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이런 지식이 없으면 개든 소든 사람이든 다 죽어요. 그죠? 이 생존과 번식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행동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런 행동도 연구하고 뭐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그런 행동도 연구하는데 지금 이제 이 고인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핵심된 내용을 요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거 안 배워도 하죠. 바로 그래서 이 음식은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 뭐 영어로 하면은 unconditional stimulus. stimulus 해서 USS 줄여서 쓰는 거예요. 이 컨디션이란 말이 아까 조건화, 조건 형성. 이 컨디션이란 말이 뭐예요?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죠. 학습 필요 없다. 은이 이게 not란 뜻이거든요. 학습 필요 없는 자극. 음식에 대해서 침이, 즉 침을 나오게 하는 음식, 이거는 학습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US 무조건 자극이라고. 그런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침 분비는 무조건 반응, unconditional response 해서 R 붙이는 거. 바로 요거는 not,
컨디션은 학습 없이 어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무조건 자극, US. 학습 없이 어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행동, unconditional response에서 UR, 음식에 대해 침 흘리는 거는 바로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 즉 자극과 반응, 자극과 행동으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한테 소리를 들려봐요. 소리 들려주고 침 흘리는 개가 있나요? 우리 개 침 흘리던데요.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고전적 조건화가 그 개에게 개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종소리에 대해서는 개든 사람이든 소든 말이든 침 흘리는 동물은 없어요. 왜? 자연 선택이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그런 진화적 산물을 우리 생물에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한테 종소리 들려봐야 얘는 아무 반응 없어요. 그래서 중성자극. 그런데 아까 고연 조건화의 기본 절차 핵심 경험이 뭐라 그랬죠? 바로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음식 주기 때는 종소리를 항상 들려주고 음식 줘요. 음식 줄 때는 항상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 줘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개가 음식에 대해서 침 흘리는 당연하죠. 왜? 둘 다 같이 얘한테 제시하면은 얘는 종소리도 경험하고 음식도 경험할 텐데 음식을 경험할 때 침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경험하는 것을 한 시행, 아까 시행이란 개념 소개했죠.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네 시행에서 어떤 개는 10번, 10시행, 어떤 개는 15시행, 어떤 개는 30시행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종소리만 듣더라도 이 녀석이 침을 흘려요. 고전적 조건화, 경험,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으로 이래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그랬죠.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경험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생겼어요. 중성자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녀석이 지금 중성자극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는 행동 변화가 생겼어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고전 조건화는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경험으로 인해서 중성자극에 대해서 CR이라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 고전적 조건화요. 그때 이 종소리는 컨디셔널 스티뮬러스 해서 컨디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조건화, 조건 형성이라 하지만 이게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죠. 바로 그러한 자극에서 CS. 그럼 이 CS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 conditional response. response 아까 글자 날아가는군요. 예, response 해서 UR. 죄송해요. CR 이렇게 붙여요. 이것도 결국 자극 반응이죠. 그래서 앞선 시간도 얘기했지만 시행이란 개념도 있고 경험이란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된 개념은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최소한의 개념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과학적이라 여기지는 학습 심리학의 인간 이해예요. 자, 즉 여기서 CS 자극, CR 반응. 그래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고전 조건화도 학습이니까 이거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전 조건화도 학습이니까 어떤 경험?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경험함으로써 행동의 변화, CR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예요. 자, 반사의 유형은 앞서 봤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반사.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무조건 자극을 골라내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죠? 선천적으로, 아까 그랬죠? 이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의 산물로, 요런 침을, 이 경우에 이제 침 반응이니까, 다른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도 많겠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이 경우에 침 반응이니까, 이 침이 나올 수 있는 요런 생물학적 구조를 갖고 태어난 개나 소나 말이나 사람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 선택의 산물로 진화에 의해서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건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사건이. 왜? 자연 선택돼서 진화된 그 지식, 능력, 이러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 즉 적응에 유리하니까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를 통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선천지한 얘기 이거 다 동어 반복이고 1차 시에 얘기했던 1주차에 얘기했던 그 내용만 얘기하면 이건 뻔한 소리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 다른 심리학들은 여러분이 설사 외웠는지 몰라도 이 과목은 이해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외우기도 쉬워져요. 우리의 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이것도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럼 이 선천적인 반응, UR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적응적인 반응이겠죠. 왜? 자연선택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자연선택은 뭐만 선택하죠? 적응적인만 선택하니까. 뭐에 적응적이요?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야 선택하죠. 그래야지만이 대를 거듭하면서 그 특성이 자연선택될 거 아니에요. 이 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US에 대한 UR 반응은 무조건 반사 이렇게 부르고 금방 같듯이 선천적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변하지 않아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구적이란 거예요. 자연선택 사물에 여기까지 한 얘기죠. 자, 그럼 조건반선. 조건반선 CS에 대해서 CR이 나타나는 게 조건반사죠. 요 컨디셔널 이게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조건자극과 조건반응 사이의 관계를 바로 조건반사 얘기한다. 뭐 조건반사 이 용어 자체는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미 CS에 대해서 CR 얘기했고 US에 대한 UR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조건자극은 뭐요? 이거는 아까 종소리에 대해서 침 흘리는 개가 있냐요? 우리 개 침 흘리던데 금방 얘기한 고인 조건화가 그 개에게 일어난 거예요. 학습이. 부지불식간에 공부해야지 내가 종소리에 침 흘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종소리를 듣는지 없는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경우에도 이게 되거든요. 실제 실험도 해봤고 이거는 의식적인 자각 필요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종에 대해서는 침을 안 흘리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후천적이란 거예요. 바로 후천적으로 우리를 적응적이게 하는 게 뭐예요? 학습이죠. 그중에 지금 후천적 뭐예요? 고전적 조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주어진 이 행동, 학습이 왜 필요하다 했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고 그 주어진 적응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이 변하면 이것 또한 부적용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차시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 사건이고 바로 그렇게 생겨난 행동도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이겠죠. 이것 또한 뻔한 소리예요. 이해만 하면. 무작정 외워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 후천적 생존 번식 이 얘기 바로 1주차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봤지만 US에 대해서 UR 반응, CS에 대해서 CR 반응. 자, 어떻게 CS 됐죠? 처음에는 이 CS가 아무런 반응을 안 익히니까 NS였어요. 즉 종소리 우리 봤던 예에서는 그리고 US는 음식이었어요. 그죠? 요걸 같이 경험을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하고 나니까 이 NS가 딱 CS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US 없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이 침 CR과 US 음식에 나왔던 침 이 UR은 어땠어요? 똑같았죠. 그 US, UR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뭐 봤어요? UR 반응은 선천적이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반응, 적응적 반응이고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UR과 동일한 CR도 당연하게 적응적인 행동이고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뭐 학습을 통해 됐으니까 후천적인 거죠. 자, 이거 왜 다시 얘기하느냐? 외울 게 아니에요. 외워서는 이거는 뭐 의미도 없고 시험 보고 나면 끝나고 시험도 잘 보기도 힘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 얘기 1주차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어서 그냥 반복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것은 US, CS, NS 그리고 UR, CR 그거밖에 없어요. 자, 후천적이고 이 비영구적이다. 그렇죠? 자연선택에서 진화의 산물로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당연히 영구적이죠. 하지만 이건 뭐요?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이거는 또 변할 수 있죠.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볼 거예요. 즉 학습의 산물이다. 고인 조건의 측정. 자, 앞서 1차 시에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동의 어떤 측면을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도도 재고, 오류도 재고, 또 뭐 있었어요. 뭐 속도도 재고, 잠재기도 재고, 비율도 재고, 유창성도 쟀는데 고전적 조건화도 학습이잖아요. 이 고전 조건화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학습 심리학은 과학적이길 원하고 그래서 연구 대상을 행동으로 삼고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 목숨처럼 여기니까 그럼 학습이라는 이 현상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려면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뭘 측정하죠? 바로
행동을 측정하는 거죠.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류를 재든지, 잠재기를 재든지, 뭐 속도를 재든지, 강도를 재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이런 강아지에게서 사람에게서도 이 실험 한 적도 있고 하면 실제로 종소리 듣고 침이 나와요. 여러분이 뭐 레몬을 드시고 처음으로 레몬을 먹고 그냥 침이 막 쏟아졌다. 어쨌든 침이 나왔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뭐요? 레몬 먹는 광경만 보더라도 침이 나오죠. 레몬 생각만 해도 나오죠. 우리의 생각도 또 다른 하나의 내적 자극이 됐으니까 바로 그 자극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거. 봐도 고전적 조건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매번 레몬을 입에 넣어야 침이 나오는 거 아니죠? 레몬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그 경험, 레몬이 자극이 되어지고 침이 나오는 것이 반응이 되어져서 그 경험 한두 번만, 아니 한 번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레몬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서 내적인 사건, 자극에 대해서도 침이 나오고 그렇게 침이 나오고 다 고연주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 좀 전에 봤던 그런 침 분비, 강아지를 데리고 한 그 경우에 고전적 조건화, 즉 학습이 일어난지 아닌지 어떻게 재요? 강도를 재면 되죠. 왜? 이 녀석이 침이 점점 많이 나오는지, 자, 시행, 아까 얘기했어요. 시행을 거듭할수록 맨 처음 NS와 US를 경험했으면 침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하면은, 이 녀석이 요거 할 때마다 침이 조금씩 나와요. 이 녀석이 지금 학습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조건화될수록 침이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한 드럼통씩 나오진 않겠죠. 이 녀석이 생물학적인 조건 범위 안에서 나오는 만큼 나오겠죠. 어쨌든 학습이 되는 만큼 침이 나올 거예요. 이 강도 측정하는 거요. 앞선 시간에 배웠던 걸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걸 다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잠재기예요. 종소리 들려주고 이 경우는 이제 NS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에 종소리와 US 음식을 짝 찍고 요걸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하고 나면은 음식에 대해서는 침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NS 종소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침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강도를 재거나 또 다른 방법은 잠재기를 재는 거예요. 잠재기는 뭐라 했죠? 자극 이후의 반응, 이 경우에 뭐 행동, 반응이 나타나는 요 시간, 걸리는 시간을 잠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 나오기 전에 종소리 들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초 있다가 제가 음식을 준다. 강아지를 대고 이런 실험을 한다면은 종소리 들려주고 처음에는 종소리 들려줘도 5초 지나도 침이 안 나요. 음식 주면 그때서야 침이 나요. 그때 침은 US에 대한 침이겠죠. 그럼 UR이겠죠. 근데 이 시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 녀석이 뭐 종소리 듣고 음식 나오기 5초 전에 한 4초 있다가 침이 나와요. 종소리 듣고 침이 나오기까지 잠재기 4초. 그러면 이건 더 이상 NS가 아니죠. CS가 된 거죠. 왜? 침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녀석이 뭐 종소리 듣고 침 나오는 잠재기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 바로 이 잠재기 변화. 이게 지금 고전적 조건화라는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학습 측정 방법이다. 조건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침이 분비되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조건화될수록 조건 반응의 잠재기는 짧아진다. 우리가 잠재기 짧아지는 거 앞선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시작되기 전에, 음식이 오기 전에, 그리고 조건 자극이 끝나기도 전에 조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종소리를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종소리를 시작해서 땡땡땡땡땡 들려주고 음식 주고 처음에 침이 나왔다 하면은 이 녀석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거죠. 자, 여기 종소리, 얘는 음식.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UR이 되겠죠. 그런데 땡땡땡땡땡땡 학습 이런 시행을 여러 번 하고 나면은 땡땡땡땡 들려주는 중에 침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잠재기가 그죠? 또 하면 점점 땡땡땡 한 1초 있다 침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잠재기가 짧아지면 학습이 되었고 그때 나오는 침이라는 것은 이 종소리 이제 CS가 된 거죠. CS가 되었고 침이라는 것은 CR이고 음식은 US고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면 UR이 될 텐데 요때 나오는 침 분비 요거는 뭐 무조건 자극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조건 자극이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잠재기가 감소되는 것을 학습의 측정치로 삼는다는 예를 지금 고전 조건화 침 분비 반응에 적용해 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는 종소리 땡땡땡땡 들려주고 음식 나오기까지가 즉 NS와 즉 CS가 될 녀석인데 어쨌든 NS와 US 사이의 그러한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5초라고 했는데 만약에 NS와 US 사이의 간격이 1초다. 땡 하고 음식 곧장 들어간다. 이러면 제가
이 사이에 잠재기를 재기가 힘들겠죠. 왜? 나중에 이 시행을 여러 번 해서 침이 나온다면은 이게 지금 종소리가 CS가 되어서 침이 나오는지 음식 때문에 침이 나오는지 분간할 수가 없죠. 왜? 이 종소리와 음식 사이의 간격이 1초나 1초 미만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연습이 학습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바로 US 없이 음식 주지 말고 종소리만 들려주는 거. 종소리만 들려줘서 침이 나온다면 이건 CS가 된 거죠. 즉 침이 나온다. CR 반응이 나타나면 CS가 된 거죠. 근데 이런 NS와 중성과 무조건 자극,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이 시행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만 들려줬는데 침이 안 나온다면 얘는 여전히 NS인 거예요. 즉 아직 고전 조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행을 거듭거듭 한 다음에 나중에 음식 없이 종소리만 들려줬는데 침이 나오더라 하면 이때 침은 음식 없이 종소리만 듣고 나왔으니까 CR 이고 그때 종소리는 더 이상 NS가 아니라 CS가 된 거죠.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그죠? 무조건 자극 이전에 또는 이전에 그리고 이 NS 이후에 침이 나오는지 안 하는지 보기에는 이 잠재기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바로 뭐 검사 시행이라는 거. 시행. 검사 시행. 잠재기를 측정하기에는 자극 간의 간격이 너무 짧을 때 그리고 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제시하고 침이 분비되는지 즉 여기는 무조건 자극이죠. 예.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제시해서 침이 분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하나 될수록 조건 자극이 돼서 조건 반응 CR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겠죠. 학습이 덜 됐다면은 종소리 즉 조건 자극 즉 NS에 해당하는 즉 조건 CS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침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겠죠. 그러면 학습이 되면 될수록 CS에 대해서 즉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CR 반응이 100% 나온다면 얘는 학습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화가 될수록 성공적이다 얘기를 하고 바로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검사 시행을 했지만 우리가 앞차시에 봤던 그런 행동 측정을 통한 학습의 측정에서 첫 번째 봤던 오류 함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은 검사 시행 뭐 NS가 CS가 됐는지 즉 US 없이 여기서 여기 무조건 자극이요. 무자가 빠졌는데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제시해서 침이 분비되는지 즉 이 경우에 음식 없이 종소리만 제시해서 침이 분비되는지를 보는 것을 검사 시행이라 하고 이 검사 시행을 통해서 학습 즉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지 측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류 감소를 재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 이제 자 고전적 조건화 여기까지 설명했는 것을 활자로 문자로 고전 조건은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즉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노출된다. 이게 경험이죠. 노출되는 거. 해서 조건 반응이 유발되는 거예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예요. 고전 조건화도 학습이에요. 그럼 고전 조건은 뭐냐? 경험. 무슨 경험?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노출되는 게 아까 노출이 경험했으니까 노출된 게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 조건 반응이 생겨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극의 의미가 요거는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자극의 의미가 어떤 자극의 의미? 음식이 갖고 있는 의미 뭐 정상적인 경우 뭐 다른 특별한 경우 편찮으시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죠?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맛있다. 즉, 기분 좋다. 바로 음식과 관련된 정서. 음식을 얘기하니까 막연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갈증이 나니까 시원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는 먹는다면은, 실제 먹는다면은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이 어디로 옮겨간다? 앞서 봤던 종소리와 음식을 가지고 한 그러한 개의 경우에는 바로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정서적 의미가 어디 종소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극의 의미, 정서적 의미가 무조건 자극, 음식에서 중성 자극, 종소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성 자극은 더 이상 중성 자극이 아니라 조건 자극이 된다. 바로 무조건 자극과 같은 동일한 유사한 그런 정서적 의미를 띠게 되고 이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CR 반응이나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UR 반응이나 똑같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고전 조건화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좀 전에는 고전 조건화라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이 고전 조건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와 마찬가지로 유기체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한다. 뭐요? 바로 무조건 반사는 US에 대한 UR 반응이죠. 이거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의 사물로 선천적으로 주어졌어요. 뭐?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 적응에 유리하게 하는 선천적인 적응 기제죠. 바로 그렇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릴 수 없는데, US에 대해서 UR 반응이 없는데 여기다 종소리를 함께 경험하는 걸 수천 번 한들 이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겠어요? 결국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선천적인 우리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음식과 같이 짝지어진, 같이 경험한 종소리가 바로 침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의 의미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도 아까 표현했죠. 그리고 종소리 나오는 침도 음식이 나온 침과 동일한 침 반응이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나오는 침 반응이나 종소리 나오는 침 반응이나 그리고 무조건 반사나 CS에 대해서 나타나는 CR 반응이나 이거 다 뭐요?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유리하는 적응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선천적 적응 기제와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게 하는 바로 고전적 조건하는 후천적 적응 기제, 학습이 우리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하고, 그러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인간이다. 그럼 마음 생각은요? 앞에서 얘기했죠. 마음 생각 또한 행동이다. 뭐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인간 이해란 것은 뭐 바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이해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습심리학이고, 바로 학습심리학 중에 첫 번째 고전적 조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반응과 마찬가지로 조건 반응은 적응적이다. 금방 얘기했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을 했다면, 저는 잘 설명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제 착각인지.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읽어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 왜 또 해?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연 조건화의 의미, 또 사건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킨지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사건은 아까 뭐라고 했어? 환경상의 사건이 자극이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자극에 대한 행동,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다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학습이.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고전 조건화의 의미를 보니까 이것 또한 앞에서 했던 말을 고전 조건에 적용해서 다시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전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파블로프는 의사예요. 근데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의사예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소화생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화생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그 소화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가 침이죠. 이 침이 소화의 이제 첫 단계로서 뭐 아밀라제 이런 것도 분비하고 음식을 이렇게 부드럽게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우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연 조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 소화생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파블로프의 업적, 우리 인간 이해뿐만 아니라 동물 이해, 즉 심리학에 있어서 미친 그 중차대한 업적은 바로 이 소화생리학보다는 이 고전 조건화의 이해가 더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에 노벨상을 줬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제 생각이지만, 바로 왜 이런 얘기하느냐? 바로 인간 이해에 있어 핵심이에요. 이게 뒤에 가면은 결국 우리의 뭐 마음 이해 중에 상담도 그렇고 임상도 그렇고, 우리 뭐 그런 상담 임상이라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러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소위 정상적이고 뭐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에게서는 불안이라는 게 가장 핵심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고전 조건화가 불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있어서도 인간의 핵심적 정서는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안 연구를 그렇게 철학자들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심리학과 관련해서 임상 장면에서도 그렇고, 아니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죠? 적응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다 불안이거든요. 취직할까? 뭐 시험을 잘 볼까? 뭐 저 사람이랑 뭐 결혼을 해야 될까? 뭐 아기는 낳아야 될까?
이 학습 심리학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수강 신청할 때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다 그죠. 뭔가 불안이죠. 뭔가 불안해요. 바로 그 불안을 이해하는 데 이 고전적 조건화가 핵심이에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 거기에서도 핵심 뭐요? 그게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가 뭐 설명하는 그러한 불안 문제도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요즘은 또 뇌와 관련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고전 조건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파블로프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제가 잘 전달한다면 이 고전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학에 눈을 뜨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해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고전적 조건화 절차. 아까 절차는 뭐라고 했죠? 고전적 조건화의 경험이라 그랬어요. 고전 조건의 경험은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 즉 노출되는 것을 했어요. 바로 이 절차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 바로 무조건 자극으로 유발되는 행동은 다 반사 반응이다 해서 우리 행동 안에는 반사가 있고 그리고 전형적 행위 패턴이 있고 일반적 행동 특징이 있다 했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의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은 주로 반사 반응이요. 반사 반응 이게 왜 중요한데? 여러분 반사 반응 의도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반사 반응 이렇게 해야지 하세요? 아니면 반사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나의 의도, 의식, 자발성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 학습은 더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니 선택사항이니 자발적이니 내가 뭘 이걸 배워야지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이러한 중성자극, 무조건자극에 노출되면은 우리는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고 그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 관련된 지금 중요한 점이에요. 반사 반응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건 여러분이 일부러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고전적 조건화는 소위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이고 원한다고 해서 뭐 일어나고 아니라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이러한 자극에 노출되는 것, 즉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즉 실험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우리는 CR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 소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걸 일어나게 한다, 안 일어나게 한다. 이런 고전적 조건의 학습을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런 것들이 관계없이 일어나는 독립적인 일이란 일이에요. 즉 뭐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라면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즉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면은 나는 여기에서 NS가 CS가 되어져서 US가 일으키는 UR과 동일한 그런 반응 CR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학습이 나한테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불안장애니 중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야. 사랑이니 미움이니 정오니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한 게 고전적 조건화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점. 금방 얘기한 거예요. 고전 조건화는 우리 자극이 필요 없어요. 아메바 아세요? 세포 하나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얘한테는 뇌도 없고 뭐 팔다리도 없고 그냥 세포 막에 안에 뭐 세포 물질에 핵만 있는 이 녀석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감싸서 소화시키고 자기 해로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허물허물하게 움직이면서 이걸 위족 운동이라 하는데 어쨌든 도망가요. 얘도 고전 조건화돼요. 아메바 옆에다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떨어뜨리면서 빛을 비춰주면은 그죠? 요런 빛과 화학물질, 요 때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US고 빛은 NS겠죠. 요걸 여러 번 한 시행, 두 시행 비춰주면은 이 아메바한테 유해한 화학물질 없이 빛만 붙여도 이 아메바가 도망가요. 위족 운동을 통해서. 아메바도 고전 조건화해요. 뭐? 자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설사 사람의 경우에 기억 상실증을 가진 사람도 고전 조건화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전 조건화는 우리 삶에 내가 알고 모르고 자각 필요 없이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어떤 CR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CR 반응이 어떤 경우에 적응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적응적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러한 행동이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작적 조건화도 보겠지만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핵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고순위 조건 형성입니다. 벌써 40분 지났는데 이 내용도 많은데 제가 이거 뭐 내용을 40분에 할까 싶어서 했는데 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요. 저도 좀 힘들긴 한데 자, 고순위 조건 형성 보겠습니다. 자, 고순위 조건 형성은 중성자극을 잘 확립된 조건자극을 짝짓는 절차다. 이 말만 들었으면 잘 이해가 안 오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할게요. 중성자극이 잘 확립된 조건자극이 짝지어지면 조건자극이 될 수 있다. 중성자극이 무조건자극이 짝지지 않고도 조건자극이 될 수 있다. 자, 고순위 조건 형성은 앞에 봤던 그런 고전적 조건화, 고순위 조건 형성도 고전적 조건화의 한 예고, 고순위 조건 형성 즉 고전적 조건화인데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 약간 상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니면 핵심적으로 상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곧 얘기할 텐데.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지 않고도 즉 무조건 자극과 함께 경험하지 않고도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인데 이 문장만 읽어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곧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순위 조건 형성이 앞에 봤던 그런 고전 조건하나 다른 점은 자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그 개의 경우에 그죠? 먹이 접시와 먹이를 짝진 거요. 먹이 접시를 보고 침을 흘린, 그릇을 보고 침을 흘린 동물은 없죠. 그런데 중성자극, 먹이 접시와 먹이를 짝짓기, 즉, 이 두 개를 같이 경험하는 것을 한 시행, 두 시행 하고 나면은 나중에 먹이 접시만 보고도 침을 흘려요. 그러면 먹이 접시는 CS죠. 그때 침 분비는 CR이죠. 이거 똑같죠? 그런데 이제는 종소리하고, 이 개는 아까 그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린 개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다른 개를 데려와서 먼저 먹이 접시에 대해서 고전 조건을 시키고 이제는 종소리와 먹이 접시를 짝는 거예요. 이 지금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지 않는 개이기 때문에 이 종소리는 NS 중성자극이에요. 그런데 뭐와 짝짓냐면은 US인 먹이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그죠? 먹이와 짝지어져서 CR 반응을 일으키는 CS인 먹이 접시와 짝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걸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하면 나중에 이 녀석이 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려요. 이때 나오는 침은 이것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종소리도 C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먹이 접시는 CS1이라 붙이고 종소리는 CS2라 붙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고순위 조건 형성이에요. 그래서 뭐 이 경우에 앞서 봤듯이 중성 자극, 즉 이 경우에 종소리가 뭐 무조건 자극, 즉 이 경우에 US하고 한 번도 짝지어지지 않고 또 조건 자극이 되어서 침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성 자극이 잘 확립된 조건 자극과 짝지어졌다. 뭐요? 중성 자극이 종소리가 잘 확립된 조건 자극. 뭐 US와 짝지어져서 이미 CS가 된 이 먹이 접시가 짝지어졌던 거. 요게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 자극을 잘 확립된 조건 자극과 짝짓는 절차. 이걸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 얘기하고 이 경우에 이 고순위 조건 형성, 즉 종소리는 한 번도 먹이와 짝지어진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자, 중성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진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특성이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CS2까지 했지만 여기 CS3도 할 수 있고 CS4도 할 수 있고. 그죠?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또 뭐 없다고 말씀드려도 또 말씀드리죠. 지금 종소리랑 검은 사각형을 짝져요. 그럼 검은 사각형이 또 CS가 되어지고 검은 사각형이 CS 되어지면 검은 사각형은 손뼉이 짝져요. 그럼 손뼉이 또 CS가 되어서 CS1, 2, 3, 4, 5 해서 쭉 계속 갈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밑으로는 다 고순위 조건 형성이에요. 이건 고순위 조건이에요. 하지만 자, 그래서 뭐 훨씬 더 많은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고순위 조건의 특징이. 그리고 이거는 인간 적응에 훨씬 중요해요. 왜? 인간은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언어 속에는 언어 안에는 다 뭐요? 좋다 싫다라는 어떤 가치, 즉 달리는 정서와 관련된 개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죠? 어떤 나에게 특정한 반응을 안 일으키는 어떤 단어와 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가 함께 말해진다면
상대방의 입을 통해 또는 글을 통해 아니면 뉴스를 통해 내가 보는 영화를 통해 말이 진다면은 나는 아직까지 그 의미를 몰랐던 그 단어를 바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가진 그 정서가 옮겨지면서 그 단어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동물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순위 조건 형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은 조건 자극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다. G, 8이 이런 것도 고순위 조건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인간의 경우에 더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는 그 안에 다 어떠한 정서, 소위 느낌이라 얘기할까요? 가치와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중에 누구누구는 나쁜 놈이야 하면 나쁘다라는 개념이 있다면은 누구누구는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이고 한데도 바로 그 말을 한두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바로 나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정서적 의미가 그 지칭된 사람한테 옮겨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쁘다라는 단어가 가져드는 의미와 유사한 반응을 나한테 일으킨다고요. 그게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이죠. 왜? 나쁘다라는 단어를 모른다면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나쁘다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사람한테 중성자극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야 나쁜 놈아, 넌 나빠 이러면은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쁘다는 말 그 자체가 고전적 조건화된 CS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누구는 나빠, 뭐뭐는 나빠 이렇게 하면은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처음 접하는 대상임에 불구하고도 그런 말을 매스컴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아니면 글을 통해서 수시로 아니면 몇 번 듣고 나면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나쁘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서적 의미가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게 뭐예요? 나쁘다는 말은 CS고 누구누구 무엇은 CS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순위 조건 형성이 CS2, CS3, CS4 이런 식으로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서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그걸 뭐라 부르죠? 편견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편견이 많은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동물에게도 편견이 있지만 자, 이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YOF 이런 단어들은 아무 의미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썸물, 육회, 슬픔, 불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그죠? 어떤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느낌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만약에 이거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줘봐야 이 사람한테는 중성자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이 의미 있다는 것은 이것이 CS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무의미 철자가 짝지어지면은 나중에 이 무의미 철자가 CS가 되어져서 이 선물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실험상에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조건 스테츠란 부부가 이 편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인하고 스웨덴인이라는 단어를 두고 좀 전에 봤듯이 슬픔, 행동, 뭐 기쁨, 죽음 이런 단어를 어떤 단어하고 짝짓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더란 얘기예요. 요거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뭐 우리 저 수업도 그렇고 지금 2주차에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교환을 쭉 읽어대는 그런 수업 아니에요. 제가 내 나름대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시켜드리고 요 문장마다 또 첨언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고 여러분이 혼자 읽어봐도 제가 잘 전달해드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또 50분이 가까워져서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것이 전달되었다면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읽어보시고 바로 여기서 뭐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서는 아까 편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 조건 자극에 해당하며 그 언어가 바로 그런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편견이 부지불식간에 생겨난다. 왜 부지불식간이죠? 고전 조건하는 자극을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 경우 지금 나치 시대 때 독일인들이 만든 이제 토스트인데
이 G가 지금 유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마크도 있고 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드라고도 쓰여져 있기도 하고 바로 유태인에 대해서 편견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을 이거 CS2를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린 G에 대해서 벌써 혐오스럽고 공포하고 G 나타나면 인상이 쓰지고 싫잖아요. 바로 그래서 G가 CS1이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유태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줘서 유태인을 지금 뭐 어떻게 뭐 나치 때 그 독일 민족도 유태인을 다 그냥 없애려고 했죠. 바로 이 포스트 안에도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이 적용된 거예요. 광고 안에도 고순위 조건 형성이 적용되어 있어요. 우리 앞으로 또 볼 기회 있지만. G가 왜 CS1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쥐나 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쥐를 싫어하고 뱀을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쥐를 뱀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고전적 조건화 된 거예요. 난 그런 조건 한 적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자각이 필요 없이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쥐가 뱀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전적 조건화 된 거예요. 그래서 쥐는 CS1이고 이 그림에서는 일부러 쥐를 유태인을 상징해서 유태인에다가 쥐에게 갖고 있는 혐오를 그대로 옮겨줘서 독일 민족들이 그 당시에 유태인을 혐오하게 하려고 만든 포스터인데 고순위 조건 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게 투치족, 르완다 내전이 있고 이때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났던 대학살이 좀 전에 봤던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숫자의 한 3배가 더 많대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죠. 이게 인간들이, 언어로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고순위 조건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라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개침 흘리는 걸 배우는 게 지금 학습 심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침 흘리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고전 조건의 핵심적 개념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변 일상 상황에 개인적인 삶에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투치족하고 후투족 사이, 반투치족은 투치족을 반대한 뜻이고 투치족하고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의 이런 편견이 바로 르완다 내전 대학살을 일으킨 원인인데 이때 죽은 사람이 나치 시대 때 유태인을 학살시킨 숫자에 제 기억으로 한 3배인가 많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투치족을 바퀴벌레에 비유해요. 아까 쥐에다가 뭐 유태인을 짝지어서 그림상에 고순위 조건 시켜서 여기다 편견 심해 준 것처럼 이 투치를 바퀴벌레에 짝지어서 그렇게 해서 이 후투족이 투치족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위해서 만든 선전 문구예요. 이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 편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또 예를 들었습니다. 2001년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세계 무역센터 파괴된 거. 이 경우에도 뭐요?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는 중성 자극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는 더 다른 사람의. 근데 여기 뭐요? 폭파했다. 그 연일 방송에 나왔죠. 사람들이 죽었다. 이 폭파, 죽었다는 것은 벌써 CS화된 언어죠. 그것이 이러한 문구와 관련해서 연일 방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 편견이 생겨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예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 편견을 포함해서 우리가 좋다 싫다 가치평가하고 우리가 정서 또는 감정이란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고전적 조건화, 고순위 조건 형성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 적응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예처럼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조건화가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핵심적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선 세 번째 시간보다 더 걸렸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3주차 때 뵙겠습니다.